전에 소개받은 김상기입니다. 아시아를 리드하는 최고의 대학인 아주대학교에서 강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제적인 인재가 아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내용이 나라 지킴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나라 지킴이라고 썼을까? 원래 이 두 자로 하면 안보인데 순 우리말로 정리하면 나라 지킴이가 됩니다. 근데 이 우리말을 한번 사용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참모 총장을 할 때 장군들과 연관 장교들을 통해서 모교에 가서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첫 해에는 한 336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해는 확대를 해서 전 학교를 한번 가보자 해서 2260개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정상적인 교과 과정에 포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교육청하고 MOU를 맺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패키지로 해서 안보 강의도 하고 병영 체험도 하고 또 오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는 그런 형태의 MOU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교육청에서 안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식상해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강의 제목을 안보 강의라고 하지 않고 나라사랑 강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MOU로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하고 MOU 맺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내용은 사실 같은 얘기지만 안보라는 얘기하고 나라 지킴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조금 넘게 여러분들한테 4세대 전쟁이 뭐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여러분들 어떻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과거처럼 선전포고를 하고 양쪽 군사력들이 맞닥뜨려 가지고 점령하는 팀이 승리하는 대량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다른 방법으로 전쟁이 될 것인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기도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투복 입은 게 41년 동안 입었습니다. 근데 이 41년 동안 또 전역하고 나서도 가장 많은 질문이 저한테 한국 안보가 도대체 괜찮냐? 이상이 없는 거냐? 하는 질문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봐도 또 국력으로 봐도 또 병사들 체격으로 봐도 형편없는 수준인데 북한이 과연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안보는 이상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안보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현대적인 안보는 포괄적인 영역, 군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영역들이 포괄되는 영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위협 요소도 과거에는 군사적 위협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비군사적 위협, 초국가적인 위협까지 포괄이 됩니다. 이 내용 속에서는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 이민 이런 모든 영역들이 이제 안보의 개념 속에 포괄이 되는 겁니다. 주체도 과거에는 거의 국가가 했는데 이제는 지역기구, 국제기구가 주체가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점이 되면 안보에 대해서는 군인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라인이라는 전 미국의 CIA 부국장이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P = C 플러스 E 플러스 M 곱하기 S 플러스 W. 여기에 앞에 있는 P는 국력입니다. 파워. 근데 그 다음에 있는 C, E, M은 C는 크리티컬 매스로 인구, 영토 이런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E는 여러분들 에코노미, 경제, 또 M은 밀리터리. 이 포함되는 요소가 유형적 국력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S와 W는 스트래티지와 윌입니다. 국가의 전략,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 의지, 이 묶음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무형적인 국력입니다. 그런데 유형적인 국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전략과 국민의 의지가 제로가 된다면 그 국력이 제로가 된다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국가별로 스트래티지, 전략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지 이 부분은 정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력의 요소는 저는 바로 국민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한테 질문하는 바로 당신이 우리 한국 안보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답을 해오곤 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의 한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어마어마한 예산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한테는 인구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약자일 텐데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또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잡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북한은 전쟁 수행이 가능하고 우리가 모르는 장소, 우리가 가장 대처하기 힘든 시간,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도발을 할 것이고 그 도발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뒤에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4세대 전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전이라고 하면 대체로 군사 전문가들은 걸프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걸프전 여러분들 알다시피 1991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걸프전부터 양상이 좀 달라지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졌냐? 제일 큰 특징이 핵심 전략 표적에 대해서는 정밀 폭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F-117 그 전략 폭격기 이것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 PGM에서 프리시전 가이디드 미사일 정밀 유도 미사일에 의해서 전략 표적의 한 75%는 사전에 전부 파괴가 됐습니다. 이 사전의 공습이 무려 한 달여 동안 실시가 됐습니다. 정밀 표적으로 정확하게
타격을 하다 보니까 민간 피해가 최소화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C4ISR 이 부분이 뭐냐면 적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할 건지, 어떤 통화를 하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손바닥에 놓고 볼 정도로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걸프전부터는 대량 보복과 대량 피해 방식의 군사작전은 이제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와 2003년도에 일어났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을 보면 앞에 걸프전에 있었던 첨단 유도 무기에다가 첨단 무인 무기가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UAV,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체에 폭탄을 싣고 정확하게 핵로로 가서 정확한 지점에 타격하는 그런 공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EMP, 전자폭탄입니다. 이 전자폭탄을 터뜨리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 전기 제품이 마비가 됩니다. 또 무인 로봇을 사용해서 폭탄을 처리하거나 또 무인 로봇이 어떤 건물 속에 들어가서 폭파되는 그런 형태로 전쟁이 됐습니다. 고속 종신 기동으로 군사작전이 조기에 종결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다 군사작전으로 따지면 5주에서 6주 사이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명피해 이 데이터를 보면 아프간전에서 전체적인 지금까지 총 전사자 피해가 2289명인데 초기 군사작전을 할 때는 단 61명만 전사됐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 때는 전체 4,486명이 전사를 했는데 초기 군사작전 때는 486명. 그러니까 10% 이내 정도로 피해가 적으면서 군사작전을 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 그 이후에 안정화 작전을 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군사작전은 5주나 6주 만에 끝났는데 안정화 작전은 거의 다 10년씩 걸려서도 해결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작전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형태로 전쟁의 특징이 변화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대테러전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작전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테러 안전국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같은 걸 많이 하지만 외국에는 정말 이 테러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정부의 가장 큰 화두 또 군사작전의 가장 큰 화두가 이 대테러전입니다. 대테러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볼 수 없는 적입니다. 왜냐하면 군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정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비밀 공작으로 어떤 사람이 분란 세력의 주력이고 어떤 사람이 동조 세력인지를 이제 식별을 해야 됩니다. 또 무인 폭격기하고 특수전 부대가 현장으로 가서 테러 기지나 지휘자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지금은 특수전 부대가 현장에 가서 표적을 식별하고 전략 폭격을 요청하는 시간까지 다 합하면 후세인 때는 40분 걸렸고요. 지금은 20분 되면 정확하게 타격이 될 정도로 발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리비아 내전 사태 이게 2011년도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비아 사태에 관련해서 영국 정보기관과 영국의 특수부대 사스라고 하는데 이 사스 부대가 연합된 작전을 사실 해서 주민들을 사전에 포섭하고 장비, 물자, 자금, 훈련을 시켜서 반정부군으로 확대를 한 다음에 이 반군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폭격을 하기 전에 전략 폭격의 정확한 지점, 누가 있는지 이 사항을 이 주민들을 통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서 카다피를
정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서방에서는 최초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전쟁 수행에 대해서 현대전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쟁 수행의 패러다임이 변화됐다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밀 유도 무기와 무인 무기 체계가 발전이 됨으로 해서 최소 희생으로 적의 의지가 마비되는 그런 형태로 전쟁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을 거고, 이제 대량 파괴, 대량 피해를 봐오는 군사작전보다는 국민과 정권의 정치적 의지를 어떻게 하면 굴복시키느냐, 이게 소프트킬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전쟁이 달라지고 있고, 피아가 혼재돼서 적군의 식별이 가장 어려운 그런 전쟁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하는 요소고요. 이제 군사작전만 하다가 이제는 군사작전 플러스 비군사 문화적인 접근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안정화 작전을 할 때는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을 모르면 그 안정화 작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군사 요소와 비군사 요소의 융합이 절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세대 전쟁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전쟁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4세대 전쟁 중에 1세대 전쟁은 인력전입니다. 전투원이 공격의 목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양에서는 팔랑서라고 해서 전 전사들이 긴 창과 칼을 가지고 어떤 대형을 이룬 다음에 그 대형과 상대편 대형이 맞닥뜨려 싸우는 그런 패턴입니다. 동양에서는 대표 장수가 나와서 1대1 대결해서 이기는 장수 편이 이기는 그런 또 게임도 했습니다. 이게 1세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2세대 전쟁은 포병 화력이 발명되면서부터 화력전입니다. 적의 주요 지휘 시설만 타격을 하면 지휘 능력이 마비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그 모델입니다. 그럼 3세대 전쟁은 뭐냐? 기동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이 전격전이라고 해서 탱크를 비롯한 기동부대를 적이 예상하지 않는 지역을 통해서 결정적인 지점에 도착을 해버리면 이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 프랑스가 마르느 전선을 통해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상 없이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방어벽을 만든 거죠. 근데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그 마르느 전선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아르덴느 지역이라고 전차 기동이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숲길로 이용해서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 형태의 전쟁이 3세대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4세대 전쟁이 뭐냐? 4세대 전쟁의 이 개념이 나온 것은 군사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이제 전쟁 승리가 아니더라. 이라크와 아프간전을 하면서 군사작전은 5, 6주 만에 간단하게 끝냈는데 그 이후 10년 동안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는 상황이더라. 그리고 어떤 나라를 침공해서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데 예상되는 이익보다 전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개념을 좀 바꾸자. 꼭 군사력과 맞닥뜨리는 그런 게임의 전쟁보다는 가용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정책 결정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굴복시키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전과가 대단한 거죠. 엉망진창으로 파괴된 지역을 아무리 점령해도 그 복구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 킬로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형태가 이제 4세대 전쟁입니다. 그럼 4세대 전쟁 개념으로 봤을 때 2차 대전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제1번이 모택동의 인민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모택동의 인민전쟁은 장개석 그 군을 싸움을 통해서 이긴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모택동의 이 인민전쟁 전략, 이것은 농촌으로 지방별로 혁명 정부를 세워서 최고로 교육을 잘 시킨 사람들을 거기에 내보내서 농촌의 세력을 자기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의 군사력 차이가 엄청나게 갭이 나기 때문에 유격전, 지구전 이렇게 해서 무려 28년 동안의 전쟁을 게임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야금야금해서 정부군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결국은 정부군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력이 향상된 다음에 일거에 장개석 군대를 현재 대만 지역으로 쫓아냈습니다. 베트남 공산화, 이건 구체적으로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니카라과 공산화, 인티파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아프간 이라크전, 이런 부분들이 4세대 전쟁의 표본이다. 그러면 앞으로 4세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1948년도에 모택동이 선 전법이 4세대 전쟁이라면 그때부터 4세대 전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전체적인 경향이 그런 게 아니고 그 국가의 독특한 현상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4세대) 전쟁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S. 린드가 89년도에 이 정의를 처음으로 내놨고, 그 밑에 여러분들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4세대라는 용어를 린드가 처음 썼습니다. 저는 이게 군사 전문가라고 해서 군인인가 했더니만 미국의 상원 의원의 입법조사관이 원래 직업입니다. 근데 군사 파트에 상당히 많은 논문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햄즈가 2004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국의 정책 결정자의 정치적 의지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장기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의들을 다 모아보면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 5가지 형태입니다. 주체, 국가나 비국가 단체, 또 수단, 군사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대상, 적의 정책 결정자다. 또 목표, 정치적 의지를 굴복시킨다. 기간,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특징 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주체 측면에서 비국가 단체도 전쟁의 주체가 되면서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제가 봤더니만, 여기 이반 알레그윈 토프트라는 사람이 약자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 책에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1900년도는 20.5% 정도지만 1998년도에는 무려 반이 넘는 55%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자는 약자의 전략적 접근이 있습니다. 약자는 강자와 반대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결국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월남전 얘기가 나오겠지만 월남군의 총 병력 수가 115만입니다. 근데 세계 4위입니다. 근데 월맹군은 40만도 안 됐습니다. 월맹군은 전투복도 없습니다. 전투화도 없습니다. 보급이 없습니다. 유일한 보급은 총과 탄약, 그리고 60mm 박격포와 60mm 박격포탄 외에는 보급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30년 후에 월남군이 패배했습니다.
수단적인 측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불완전 세력은 여기 여러분들 나와 있다시피 언론, 인터넷, 무기 공급자, NGO, 국제단체, 국외 반정부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군사력으로 과거에는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사력은 여건이 완전히 조성돼서 이제는 끝났다 했을 때 사용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상대국 정부 간의 이간을 시켜야 된다. 이걸 통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그 알카에다가 썼던 용법이 불특정 민간인한테 테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이 이제는 테러 당하기 싫다. 그럼 테러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냐? 미군만 쫓아내면 테러 안 당한다. 결국 그 여론으로 인해서 미군이 철수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가 바로 공격의 대상입니다. 목표는 과거에는 군사력을 경멸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정치적 의지만 굴복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걸리고 비대칭, 비정규전 양상을 띱니다. 반란, 게릴라전, 테러, 아이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모택동의 인민전쟁은 무려 28년이 걸렸습니다. 베트남 전쟁 무려 30년 걸렸습니다. 니카라과 공산화 하는데 18년 걸렸습니다. 이게 그래도 적게 걸린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점령하고 있는 인티파다 여기는 4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4세대 전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베트남 공산화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베트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15만 병력을 가진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40만도 안 되는 전투복도 없는 군대한테 30년 만에 패했습니다. 왜 패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호치민 사진을 보는데 이 사람이 가명이 160개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호치민이 혁명 전략을 3단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4년도에 사망을 해서 월남전의 공산화의 마지막 목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단계는 정치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지를 설치해서 가장 교육을 잘한 요원들을 그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모택동의 인민전쟁 전략에 지역 단위 혁명정부를 수립하고 그 혁명정부에 가장 교육을 잘한 요원들을 배치하는 그 단계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정치 조직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의 게릴라전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모택동의 인민전쟁 전략에서는 어느 정도 조직화가 됐으면 무장을 시켜서 기존 질서를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단계로 갔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게릴라전을 정규전으로 전환하면서 최종 승리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전략을 이제 지침으로 준 겁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봉엔지압 장군, 이 사람은 순수한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10월 3일 날
현재 베트남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이 봉엔 지압 장군의 조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호치민의 전략을 받아서 5개 단계로 나눴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정치, 사회적 수준, 그 다음에 군사적 수준 이렇게 나눠가지고 5단계로 나눴습니다. 정치, 사회적 수준의 전략에 2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대중 지지를 받는 세포 조직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모택동이가 얘기하는 지역별 혁명 정부를 만드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대중 이 조직을 확대해서 무장 선전대, 이제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창설한 다음에 군사적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군사적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습 위주의 게릴라전을 계속 수행하는 이게 1단계입니다. 이걸 통해서 상대편이 힘이 소모가 되고 피로되는 그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점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무장과 정치 투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르익어지면 정규군으로 총반격하는 이런 전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여러분들 이제 전략적 퇴각, 전략적 대치, 전략적 반격 이 얘기는 모택동이 지구전으로 3단계로 설정했던 그 내용인데 이것까지 똑같습니다. 그 전략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사회적 수준의 전략으로서 예비 1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인민 대중이 지지하는 세포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수천 명의 공산당원을 난파했다는데 여러분들 여기 강의하기 전에 동영상에 아마 6천 명으로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데이터는 9,5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공산당원은 9,500명이고 인민혁명당원은 대략 한 4만 5천 이렇게 해서 5만 5천 정도가 사실은 세포 조직을 형성했는데 나중에 공산화되고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간첩이고 법무부 장관도 간첩이고 공군 조종사 월명에 폭격하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가지고 월남 베트남의 대통령 궁을 폭격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사회 각 부분에 침투해서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족해방전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셔널 리버레이션 프론트 이 1960년도에 정치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또 종교 지식인 학생들의 민족주의, 반미주의를 세뇌해서 선동했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전의 대표적인 영상 하나가 성녀가 분신 자살하는 그런 요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공산당 뿌락치가 침투해서 반정부 시위 등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2단계는 이제 무장 선전대를 이제 창설을 해서 남베트남의 인민해방군, 여러분들 베트콩이라는 이제 이 용어를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 월남전에 파병했던 선배들은 베트콩하고 사실 전쟁했습니다. 이 베트콩이 61년도에 15,000명인데 이 사람들은 전투복이 없습니다. 낮에는 농사일 했습니다. 밤에는 명령받고 어느 지역을 타격해라. 그러면 그 가서 타격하고 들어와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농사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별이 되질 않습니다. 누가 적인지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군이 파병할 때 남베트남의 국토의 58%를 이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호치민 통로라고 해서 밑에 사진이 정확하게 잘 이제 안 보일 텐데 이 호치민 통로가 뭐냐면 보이면은 미군으로부터 또 연합군으로부터 폭격을 받기 때문에 정글 속에 사람들이 걸어서 보급품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루트를 통해서 12,000명의 정예 요원이 난파되고 물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건 조성이 돼서 이제 군사적 수준의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1, 2단계를 합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베트콩 주도의 반정부 게릴라전을 만들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3분의 2 부락을 장악해서 혁명 근거지를 발행했습니다. 농부가 무장 세력이 돼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낮에는 농사일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우리 파병됐던 한국군이 제일 어려운 게 베트콩을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미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무장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킹만 앞바다에 영해에 있는 미군 함정을 베트남의 월맹에 의뢰정이 가서 공격했습니다. 또 미군의 공군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사이공에 있는 미군 숙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계속 게릴라전 또 무장투쟁 이렇게 하다가 1968년도에 월맹군하고 민족해방전선이 구정공세를 사실했습니다. 전면적인 공격을 했는데 여러분들 전사한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미군이 1100명 전사했습니다. 월남군이 2300명 전사했습니다. 근데 4만 명이 월맹군과 민족해방전선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전사한 인원으로 보면 분명히 미군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미군 1100명이 전사하고 나니까 미국 내에서 왜 미국이 거기 가서 젊은 사람들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 반전 여론이 고조돼서 전쟁 의지가 급격하게 감소됐습니다. 결국은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결국 이런 여론 때문에 미군이 68년도에 54만 정도 있던 병력들이 72년도에는 2만 9천 명, 73년도 말에는 전면 철수를 하게 됩니다. 73년도에 파리 평화협정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4년 12월에 총공세를 했습니다. 월맹의 15개 사단 중에서 13개 사단을 투입해서 총공세를 했습니다. 75년 4월에 베트남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이걸로 30년 만에 115만을 자랑하던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진 베트남은 40만 명도 안 되는 거지군 월맹군한테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 재미없는 그런 강의를 해서 그 코믹한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심판의 순환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하는 걸 아주 개념적인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융합형 안보 전략. 이것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처음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안보 전략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처음으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안보 위협에 대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 지역, 한국 지역, 주변국, 세계 지역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빨간색으로 정리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4세대 전쟁 위협에 대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전염병, 환경오염, 자연재해,
상당히 많은 안보 위협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군사력만으로는 북한의 4세대 전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국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겠더라. 또 앞으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군사만 대응해서는 안 되고 다원적으로 총합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비군사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포괄하는 어떤 대응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융합형 안보 전략,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을 하면서 시너지가 창출돼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여기에는 이미 융합의 개념을 다 포괄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 분야도 융합에 대한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융합형 안보 전략에 대해서 그러면 내용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과거의 전통적인 안보 개념으로 보면 군사적 위협만 따졌을 때는 군사 안보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안보 위협이 비군사 초국가적 위협으로 다양화될 때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4세대 전쟁 위협은 복합적인 안보 위협이 대두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융합형 안보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융합형 안보 전략이 뭐냐? 국가의 모든 안보 관련 요소가 융합이 돼야 된다. 그 융합이 돼서 이제 우리도 정치, 사회적 수준의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국가 안보 전략 지침이나 작전 계획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정치, 사회적 수준의 전략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필요하다. 넣어줘야 된다. 북한의 주민, 이제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한테 정치, 사회적 접근을 했을 때 역 4세대 전쟁 전략을 수립해서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연구되고 포함이 되고 실행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 수행 체계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안보 전략 수행 체계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군사는 국방부 합참작전부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비군사 분야는 국무총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근본적으로 군사와 비군사가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군사 분야에는 비군사 위협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행안부입니다. 그런데 이 행안부가 전 각 부처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평적 관계인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정부, 군, 국민이 융합된 형태의 안보 전략 수행 체계가 돼야 된다. 더군다나 비군사 분야를 관장하는 이 라인 속에 국무총리 밑에 직속으로 비군사 안보 위협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세워져야 된다. 그 기구를 통해서 정부 각 부처가 협조하고 조정 통제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요지입니다. 이건 개념적 수준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굵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이제 아는데, 후흑구국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제 후자는 두터울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흑자는 그물 흑자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엄중함을 뜻합니다. 구할국자, 나라국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 이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중국에 이중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가 영웅호걸이 돼야 되겠는데 영웅호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사서삼경에서부터 모든 중국 서적을 탐독을 했는데 영웅호걸이 될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이 안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중국 역사 속에 영웅호걸이라는 사람들을 다 뽑아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웅호걸이 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공통 분모를 뽑아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후와 흑이었습니다.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엄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지 않으면 영웅호걸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후억학을 창시를 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후억으로 나라를 구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 후흑의 개념까지 포괄한 형태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러나 이 후흑을 개인의 사리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 이제 우리도 국가 위기 시에는 후 문제, 흑 문제도 포함해서 전략과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용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루하고 이거 안보 강의는 솔직히 와닿지 않고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청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질문이나 또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군복무 시절 총장님 옆에서 보좌하는 기회를 맡았던 방호성이라고 합니다. 총장님께서 저희 학교에 이렇게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질문은 요즘 다양한 정보 때문에 정보의 홍수 사회에서 안보관을 확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나 추천하실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복학하신 학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많으신데. 저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역시 복학생다운 질문을 했습니다.
안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는 상당히 과도할 정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역사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또 그 자료는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자료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자료가 맞는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군에 온 그 병사들 이분들한테 첫 번째 신병 교육을 받으면서 5주 동안 받습니다. 이때 2박 3일 동안 안보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관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군인관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교육이 군에서만 사실 가능하지, 밭에 나오면 또 그 교육 자료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춤형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개념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는 부분, 또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차이 나는 거지, 정보 자료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육군 홈페이지나 또 국방부 홈페이지에 가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를 하시면 그 자료를 충분히 아마 제공하게 될 겁니다. 또 제 개인한테도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오늘 질문이 없는 이유는 100% 전달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도 흥미롭고 인상적이었지만 또 역시 군인답게 또 시간 사용 계획도 너무나 또 정확하게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김창기 전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확고한 국제적 리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